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영업 인턴을 이제 많이 구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청도무역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인턴 당시에 준비를 어떻게 했었고, 배경, 그 다음에 그 과정과 실상 업무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 그 다음에 느낀 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을 왁구만 짜고 원컷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래서 빠른 배속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이때 다녔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제 나이 27살 때 했었고요. 2017년 지원 당시에 저희 스펙입니다. 뭐 별게 없어요. 이때 갓 전역하고 나서 곧바로 중국을 1년 동안 갔다 왔다가 이제 복학해서 뭐 학교 다니면서 학점을 메꿨습니다. 뭐 요즘 분들은 맨날 라떼라고 하죠. 라떼라는 뭐 저희 때는 1학년 때 뭐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많이 노는 분위기였어요. 뭐 학점은 군대 갔다 와서 복구하면 된다라고 선배들이 아주 이빠른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쯤부터가 사실은 학점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1학년 때 1학년 1학기 학점이 2.13이었고 1학년 2학기 학점이 2.56이었습니다. 거의 개박살이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도 제가 기억하기로 3.03인가 그랬고요. 2학년 2학기 때 그런 브레이크,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이대로 안 되겠다, 인생 진짜 끝장나겠다 해서 3.85로 올렸습니다. 다 잘 봤는데 한 과목을 좀 교수님한테 뒤통수를 맞아서요. 나중에 이건 재수강했죠. 하여튼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막 메꾸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칭화대 때 한 학기 갔다 와서 이때 4.13을 맞고 이때 복학하자마자 살짝 절어가지고 학점이 3.56이었어요. 한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그렇죠. 토익도 수능은 잘 봤는데 영어를 아예 안 했죠. 몇 년 동안 영어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850밖에 못 맞았고요. 그다음에 HSK 6급도 그냥 중국 갔다 오자마자 그냥 쳤습니다. 그냥 쳤기 때문에 간신히 180 이상을 6급이라고 쳐주는데 간신히 그냥 6급을 넘은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썩 좋은 스펙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군대 때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을 따놨고요. 그다음에 중국 체류 경험은 바로 직전에 약 1년 정도를 교환학생이랑 자비유학을 갔다 온 거. 그다음에는 자격증 이런 건 그냥 별로 해외 영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 한 요 정도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무역 쪽 관련 인턴십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왜냐,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 그때부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일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마땅한 옵션이 없단 말이에요.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해외 영업 인턴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학기로 치면은 3학년 2학기까지 다닌 겁니다. 따라서 그때 무슨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여야 한 학기 남겨야 채용 연계형을 할 수 있다,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좀 애매했어요. 지원하기도 힘들고, 사실 이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상시 아닙니까? 수시 상시.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걸 그냥 예상하고 계획을 짜는 건 상당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 보류를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턴? 이거 어디서 구해?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중소기업 인턴이라도 알아보세요 라고들 하지만 요즘에야 제가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자소설닷컴 많이 썼죠. 그런 것들 보면 공고가 많이 올라오죠. 사람인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정보가 제가 없었어요. 특히나 해외 영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어문 계열을 나와서도. 그래서 마땅한 게 없어서 중소기업을 뭐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인들, 그다음에 인터넷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때 제 삼성물산에서 일하던 같은 학과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값이 인턴을 하더라도 네임밸류가 중요하다. 일례로 그 선배의 예를 들으면 똑같은 스펙입니다. 똑같은 스펙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삼성물산 인턴을 붙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 인턴을 붙고 예전에는 똑같은 스펙인데 이 인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기업 서류를 한번 써봤었는데 다 떨어졌을 때요. 뭐 붙는 기업도 있지만 거의 전멸. 그런데 이 삼성물산 인턴을 함으로써 뭔가 배우는 게 있겠지만 사실 인턴 한다고 엄청난 걸 배우진 않죠. 어차피 갈 사람인데 이거는 뭐 채용 연계형이라서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력서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제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야, 얘가 삼성물산 인턴을 했어? 얘가 어디 기업 인턴을 했어? 그러면 좀 뭐가 있으니까 뽑혔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류를 심지어 글자 수를 다 못 맞췄는데도 붙은 기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이 안에 하여튼 인턴이라도 뭐라도 따면 네임밸류를 조금은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험이 계속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고 하나 뭐 생기면 그거로 또 다른 거 하나 더 만들고 참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중소기업 인턴보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조그만 데라도 입사하는 겁니다. 입사하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겁니다. 대기업처럼 뭐 한 학기 남긴 상황이어야 된다 지원할 때 이런 거 많이 안 따질 겁니다. 안 따지는 데 많습니다. 왜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괘씸하지만 고용주들한테 미안하지만 자, 중소기업 가면은 빡세게 일을 배우겠죠. 빡세게 일을 하고 이걸 그냥 경험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소기업에서 내가 뭐 정규직으로 일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인턴을 했는데 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들, 내가 배웠던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푼다면 언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때는 이 생각을 좀 잘 못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뭐 지금 제가 아는 게 뭐 많진 않지만 26살 그 다음에 뭐 이제 29살 이제 30이네요. 이 사이에는 고작 4년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상하게 점점 보면서 아, 이렇게 대체로 돌아가는구나 시스템이. 이런 거를 이때 한번 슬슬 나이 들면서 어느 정도 뭐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이때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채돼서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 더 이제 대략 왁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법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하고 좀 젊을 때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대기업 마지노선 전까지 이런 경험을 쌓되 이거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어디 도서관 가서 또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스펙이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다. 기본 스펙이 준비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소기업에 가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사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 같은 직장 동기가 있거든요. 같은 팀 동기인데 이 친구도 모 S로 시작하는 기업에서 여러 개 계열사들 있겠죠. 여기서 좀 조그만 중견기업, 뭐 조그만 기업입니다. 여기서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쉬다가 준비한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이 방법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키타였습니다. 코트라 인턴은 뭐 이것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 그 다음에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때 미리
공고를 내립니다. 그래, 일단 네임밸류 뭐 여긴 들어봤으니까 코트라랑 키타는 무역 뭐 해외 영업 관련된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고 뭐 이건 공기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래 여기 네임밸류 있는 곳으로 가자. 일단 한번 지원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저의 원래 첫 번째 목표는 키타였어요. 키타 글로벌 무역 인턴십이 있거든요. 글로벌 무역 인턴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부들이 있어요. 해외마다. 이 지부들은 이미 지정된 학교 학생들만 뽑습니다. 저 때는 한국외대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럴까? 그 다음에 사기업들이 이제 키타랑 제가 보기에는 뭐 MOU 같은 걸 맺는 거겠죠. 제휴를 맺어서 이제 여기 해외 지부에서 TO가 나면 인턴을 뽑습니다. 채용은 아니고요. 그냥 가서 글로벌 무역 인턴십 결국 키타 이 주관 하에 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이 이제 상당히 치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이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토익 850, HSK 6급 188 학점도 그냥 그렇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정말 뭐 중국 대만에 갔던 저 말고 제꼈던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국어는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점수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사마다의 니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2017년이죠. 2017년, 2018년. 네. 2017년에 제가 2번이나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남은 카드는 이제 코트라였죠. 코트라 인턴은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양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코트라가 정말 청년 인턴 해서 공고를 띄워요. 양재 본사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하고 싶었고 이게 아다리가 맞았죠. 이 현지 무역관입니다. 현지 무역관, 현지 지사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엄청 경쟁률이 빡세요. 전국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현지 무역관 인턴십은 여기도 지정된 학교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대략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학교들이 몇 개가 지정되면 여기서 지원자를 뽑아요. 그래서 코트라한테 주고 여기서 지원자를 고릅니다. 근데 이 흐름이 뭐 갑자기 이번에는 A 대학교에 뽑고 이번에는 뭐 B 대학교 이게 아니라 한 1, 2년, 한 2년, 뭐 3년 이 정도는 학교마다 계속 A 학교 애들만 뽑고 B 학교 애들만 뽑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선발된 인원이 이 지사 인턴으로 배정을 받는 겁니다. 기한은 원래 옛날에는 6개월이었는데요. 요즘에는 5개월로 줄여졌었어요. 최근에는 제가 있을 때니까 지금은 어떨려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낮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경쟁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도 나름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좀 긴장을 했었는데 자기소개서를 처음 썼죠.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가 처음 쓴 건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읽어봤는데 가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원한 저는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지원한 무역관을 희망하는 이유와 파견 후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시오.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오.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일할 사람을 막 정말 뽑는다기보다 인턴을 그냥 학생을 뽑는 거예요. 성실한 학생, 인턴십 잘할 학생을. 즉 내가 여기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있죠. 인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도중에 돌아오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트롤들을 막기 위해서 이 트롤이 생기면 이 무역관이 참 뭐 일 시키는 건 별로 없다 치더라도 그런 트롤 하나 사라져도 좀 골치 아프거든요. 다른 현지 직원들한테 업무가 이제 부담되는 거니까요. 분담되는 거기 때문에 트롤을 막고 이 인턴십을 무사히 성실하게 할 학생을 뽑는 겁니다.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중국의 청두 사천성에 있는 이게 맞나? 정두 여기만 딱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1지망, 2지망이 있는데 그냥 다 버렸어요. 버리고 저의 경우에는 왜 가야 되냐? 자, 중국 지도를 봐라.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중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고요. 중국 지도를 보면 항상 이 동해안, 이게 상하이고 여기가 베이징, 이 동부 지역, 특히 경제특구 처음에 열렸던 션전이라든지 뭐 광저우 이런 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동부 시장이 아직도 중국에서 대부분 시장이 마켓 쉐어를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하라고 치면 이 장강에 한 요 정도의 청두가 있는 거죠. 자, 서부 대개발이라고 엄청 슬로건을 걸었었고요. 왜 지워졌지? 자, 중국 정부에서 자, 장강경제대 이건 쳐보시면 압니다. 장강경제벨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장지ang 찡지다이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우대개발 1대1로 실크로드를 뚫는다. 자, 이게 겹쳐서 핵심이 된 서부 도시가 청두라는 것을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이 커진 시장이 아니라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 서부에 가서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상사면의 도전 정신에 매료되어 무역업에 꿈을 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있어 청두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주요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견 후 코트라 인턴 업무인 글로벌 윈도우 시장 보고서 작성을 통해 청두에서 실행되는 1대1로 장강 경제벨트 등 국가 주요 정책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두와 스촨성 기타 도시들의 주요 발전 산업과 소비 행태 등을 조사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인턴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될 현지 사람들과 좋은 관시를 쌓아 저만의 청두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관시 형성에 있어 그동안 함양시킨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유학 생활 등을 통해서 얻은 중국어 실력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 레포트 쓰는 거예요. 학생 레포트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쓰는 것도 좀 더 중요하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가야 되고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뽑힌 이전 선배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결국에 본다는 거죠. 계획과. 당연히 뭐 지원 배경이나 거기 가서 뭐 할 건지 내 경험 혹은 뭐 예상 질문 등이 있죠. 주요 예상 질문 등은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랑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는 이때 좀 시원찮아서 말아먹었지만 어찌됐든 중국을 갔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 괜찮게 해서 그래서 뭐 무탈하게 잘 붙은 것 같고요. 이때 뭐 무엇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현지어를 반드시 잘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상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실상 업무 저는 서부 대개발은
이 허상이다, 슬로건이다 그냥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사실 1대1로라든지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범주가 너무 큽니다. 캐러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내가 어찌돼서 뭐 거기다 팔면 그것도 1대1로가 될 수 있고, 그냥 뭐 코에 붙이면 뭐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란 걸 현지에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청두라고 해서 엄청 큰 도시인 것 같지만 서부시장은 정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훨씬 더 빡세고 어려운 곳이란 거를 그 당시에 현지에 가서야 알 수 있겠죠. 알게 되었죠. 별게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뭔가 좀 더 제가 트라이를 하고 싶고 그랬는데 기회 찾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인턴은 일단 어느 회사를 가나 똑같을 겁니다. 채용 연계형이라면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인턴은 어찌됐든 대단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인턴은 다들 갈 사람. 좀 있다가 배우고 갈 학생. 이 정도로 보는 인식이 상당히 커요. 인사 담당자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기대가 크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에 대한 기대도 크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 보고서인데 이것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다듬는 정도고요. 현지 뉴스 번역, 그 다음에 고객 대응. 그때 뭐 프로그램에 VOC라고 뭐 그게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들에서 좀 짜증나는 귀찮은 일들을 컴플레인을 겁니다. 그거 해결해 준 사람한테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시회 있으면은 보조 업무. 근데 물론 이건 인턴마다 그 다음에 무역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엄청 바쁜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환경이 좋았습니다. 관장님도 이제 말년이셨고 아직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좀 루즈했어요. 이런 고객 대응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아니라 며칠 갑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지 뭐. 뉴스도 언제까지 써주세요 상환 씨 하면은 그때 맞춰서 적당히 쓰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 했냐?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중국어 단어를 외웠었죠. 뭐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지만 할 게 없을 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현지 뉴스다. 보통은 현지 뉴스라고 해도 직원이 이제 번역을 한번 해줍니다. 한국어로. 그럼 제가 그걸 다듬는 건데 이러면 한국어 공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기사 직접 뽑아서 제가 번역할게요 라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현지 친구들한테 요즘 뭐 관심 있는 거, 요즘 잘 나가는 거 뭐 없어? 뭐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거 있어? 아니면 무역 전시회 갔을 때도 단순히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이게 있구나, 이 산업이 또 뜨고 있구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그게 반드시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글을 많이 썼고요. 그 글을 이제 네이버 차이나 랩에도 올라갔었습니다. 2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과 관련된 거를 알고 싶어서 무역관 인맥을 통해서 거기에 현재 일하고 있는 한국인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이랑도 좀 인맥을 쌓고, 그 다음에 뭐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에 다니는 주재원분들하고도 가능한 컨택을 많이 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가끔씩 연락을 드립니다. 올해는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한국인도 한국인이지만 뭐 중국인도, 그리고 최대한 뭐 기업 쪽에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성과가 가시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한 요 정도가 실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싱거워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이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붙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붙을 건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무역관
인턴으로 가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인성적인 부분, 항상 제가 보기에는 해외 영업은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미세한 여러 가지 차이겠죠. 면접했을 때 그런 기세라든지, 물론 스펙적인 것도 중요할 겁니다. 스펙이 너무 떨어지면은 문제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면접까지 잘 봐. 스펙도 좋은데 면접 잘 봐? 못 이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펙은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맞춰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전략을 세웠어요. 굳이 그 점수 올리겠다고 그렇게 각 잡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예,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턴 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일단 되고 나서도 중요한 겁니다.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박지성과 뭐 어떤 선수를 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훌륭한 선수들이죠. 박지성과 이승우가 있습니다. 박지성은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대표에 차출이 됐어도 이때 2002 월드컵 때 대표팀 명단에 결국 드느냐 안 드느냐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의 눈에 떠서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 뛰고 맨유 앰버서더까지 가게 됐죠. 홍보하는 홍보대사. 그러면 뭐 이미 클래스는 입증된 거죠. 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출신이었고 워낙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뭐 한국의 메시다. 근데 현재는 좀 힘들죠. 아직 젊은 선수긴 하지만 벨기에 신트트라위던 여기서 아직 주전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턴은 제가 보기에 유스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채는 이게 프로입니다. 즉 유스가 자 인턴을 훨씬 더 좋은 데서 했어도 그냥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기업, 괜찮은 기업에 붙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인턴을 내가 이거보다 뭐 덜 유명한 데를 했었어도 내가 거기서 최대한 나의 능력과 역량과 경험을 끌어올렸다면 나는 그만큼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겠죠. 인턴을 하더라도 해외 영업, 해외 인턴, 어디 무역관이라든지 어떤 지사에 가서 인턴을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라 내가 현지에 가서 어떠한 계획을 나 스스로의 계획을 짜서 회사에 가서 남들과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고요. 눈에 띄는 액션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현지에 가면은 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죠. 성실하게 내가 세웠던 거 이게 안 맞네 하면서 수정도 해보고 보완하고 오늘 이상하네요.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다시 실천하고 이거를 또 자소서 뗄감으로도 계속 틈틈이 정리하는 습관,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턴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죠. 지원 배경부터 어떻게 했는지 실상과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